2017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논문 모든 것의 수익률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통한 희망의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135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가져다준 투자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죠.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187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16개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합니다. 바로 주식, 부동산, 장기 채권, 단기 채권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고민할 때 첫째가 안정성, 둘째가 수익률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먼저 안정성을 살펴봅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단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채권이라고 답할 겁니다. 보통의 재테크 강의에서는 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정말 채권, 국채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단일까요? 연구 논문은 투자 수단의 수익률이 장기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해 주식, 부동산, 채권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수익률이 장기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크게 들쑥날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큰 손해를 준다.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면 투자를 하는 여러분의 심리 역시 크게 흔들리고 투자를 할 때 불안과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죠.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꼽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며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주식시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을 하며 모두가 경험한 현상이 있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주식의 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극복해야 하며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개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괴로워 손절매를 하면 그 이후 주가가 상승합니다. 도대체 왜 팔았을까 후회하며 더 고통을 느끼죠. 이처럼 손실의 구간을 견디는 멘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고 시장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변동성이 작은 안정성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주식 차트를 보시죠. 아마존의 주가는 1997년 기업 공개 이후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을 모두 먹은 개인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 시세 차트의 처음과 끝만 생각하면 주식으로 1000배를 먹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죠. 하지만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죠. 전고점 대비 시세가 하락한 상태를 표시한 구간입니다. 검은색 음영이 가장 낮았을 때가 2001년 닷컴 버블 때로 최대 마이너스 95%의 폭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던 구간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 고점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견뎌야 했죠. 이 손실 구간 전부를 견뎌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20년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최대 마이너스 95%의 폭락이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500만 원이 남았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무서운 변동성이죠. 이것을 견뎌낸 사람만이 주식시장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리톨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연구 책임자 배트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괴물 같은 수익을 온전히 얻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없는 일종의 소시오패스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통념처럼 연구 결과에서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은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의 평균 수익률로부터의 표준 편차는 21.94로 장기국채의 10.7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죠. 이것은 주식이 장기국채에 비해 변동성이 2배 정도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부동산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9.98로 장기국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장기국채나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 경제적으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 부동산이 135년 자산시장의 역사 속에서 주식이나 장기국채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 매크로 연구팀장 오스카 호로다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국채의 변동성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컸던 시기가 자주 있었다.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수익률은 등락폭이 부동산보다 훨씬 컸고 최근에는 수익률 절대값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제 수익률을 살펴보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결론을 아실 텐데요. 주식, 부동산, 장기채권, 단기채권 중 수익률에 있어 1위를 차지한 건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7.05%였죠. 앞서 살펴본 7위 법칙에 연 7%의 수익률을 대입해보면 부동산을 10년 보유했을 때 2배의 수익률, 즉 10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연구 논문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단 한 번도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장기 보유의 확실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초록색 선이 135년간 주거용 부동산의 역사적 수익률, 점선이 주식의 수익률입니다.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된 두 개의 구간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의미합니다. 초록색 부동산 그래프의 수익률을 보시면 135년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빨간색 점선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죠. 심지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투자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선진국 부동산의 수익률을 10년씩 135년간 시계열로 연속 표현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135년 역사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단 한 번도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135년 전체 기간 동안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7.05%, 주식은 6.89%, 장기 국채는 2.5%, 단기 국채는 0.98%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 중 자본주의 135년간 연평균 수익률 1위는 주거용 부동산, 가장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투자 자산 역시 부동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연구 논문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져서 21세기 자본의 핵심 결론, 즉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왼쪽 그래프가 자산의 수익률 R과 경제 성장률 G, 오른쪽 빨간 그래프가 R-G의 값입니다. 오른쪽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된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는 자산 수익률 R- 경제 성장률 G는 0보다 작죠. 이 말은 세계대전 때는 자산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작다라는 말이 되죠. 하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서는 자산 수익률 R- 경제 성장률 G가 0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산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컸다라는 말이 되죠.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도 이런 사실 때문에 자산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크다는 주장을 세계대전 이전으로 수정하죠. 하지만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계대전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여전히 자산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큽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제 성장은 근로소득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란 쉽게 말해 소득의 증가율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자산의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크다는 것은 자산의 수익률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산의 수익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 증가율로 자산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급을 은행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월급으로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준 것은 바로 부동산이었죠. 따라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몇 년의 월급만으로 큰 돈이 필요한 부동산을 당장 살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월급을 현재로 끌어와 자산을 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에 베팅해 돈을 빌려주죠. 즉 여러분이 신용으로 받는 대출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미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능력을 현재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용이며 신용을 통해 미래에 갚을 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대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미래의 능력, 곧 신용을 동원해 대출을 합쳐 집을 사야 하는 것이죠. 신용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 시장 경제에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전세금은 세입자를 통한 일종의 사적 대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즉 전세금은 금리 0%의 사금융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둡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즉 전세금이라는 사금융은 신용 등급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 등급을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장기 보유하십시오. 우리나라 집값의 역사적 데이터 또한 집을 사서 장기 보유했을 때 손실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반드시 시장의 승자가 됩니다. 이처럼 전세를 끼고 혹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는 것을 우리는 레버리지 또는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 훨씬 큰 수익을 내는 전략적 투자 방법이죠. 예를 들어 1억의 현금으로 4억의 전세금을 끼고 5억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투자금은 1억이지만 이제 5억의 부동산이 굴러갑니다.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이 135년 역사에서 연평균 7%의 수익을 냈다는 걸 살펴봤죠. 그렇다면 3년을 보유했을 때 약 20%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3년간 집값이 20% 오르면 5억의 부동산이 6억이 되죠. 5억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때문에 집값 20% 상승의 수익은 1억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은 1억이죠. 따라서 집값은 20%가 올랐지만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해 5억에서 6억으로 1억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3년에 100%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7·2의 법칙에 따라 연평균 7%의 수익률로 원금이 2배, 즉 100%의 수익까지 10년이 걸린다면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 효과를 사용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의 마법이죠. 그런데 레버리지는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대출이나 전세금의 레버리지, 지렛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단은 역시 부동산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복리의 마법, 레버리지의 마법, 부동산의 마법이라는 트라이앵글로 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의 부와 번영의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